자, 3번. 이거 왜 못해? 지금, 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니네가 얘네들의 그 전자배치 그림 그릴 줄 알아야 돼. 어? 자, 내가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는 거 안 알려주긴 해. C는 이 원자과 전자만 점 찍어서 표현하자면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지. 근데 산소 2개랑 결합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2개의 산소와 이렇게 서로 2개씩 공유해서 결합하거든? 그래서 CO2는 이런 모습이 돼. 그 다음에 CH4는 탄소 하나가 4개의 수소와 각각 1개씩 공유를 해서 결합을 하니까 이런 모습이 돼. 그 다음에 NH3는 질소가 원래 5개를 갖고 있지, 이렇게? 그지? 선생님 최외각 전자만 점 찍은 거야. 그러면 그 중에 3개를 1개씩 수소와 공유 결합해서 총 3개의 수소와 이렇게 결합한다고. 그 다음에 HCn은 탄소가 4개 중에 하나는 수소와 공유 결합하고 4개 중에 나머지 3개는 질소와 공유 결합하거든. 이런 식이 돼. 자, 이런 식으로 점 찍어서 표현하는 걸 루이스 전자점식이라 그래. 그 다음에 H2O는 산소가 수소 2개와 각각 1개씩 공유를 해서 이런 모습이 되거든. 야, 요거만 그릴 줄 알면 이거 쉬워. 자, 중심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냐? 중심원자라는 게 뭐야? 가운데 있는 원자 아니야. 그지? 가운데 있는 원자잖아. 야, 탄소 봐봐. 얘 탄소 8개 같잖아. 공유하는 건 내 거인 셈 치라 그랬지. 얘도 탄소가 어때? 8개 같지? 얘도 요 비공유 전자쌍까지 포함해서 8개 같거든? 다 지금 만족하는 거야. 근데 저 원래 중심 전자를 맨 앞에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HCN 같은 경우. 아,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이거를 CHN으로 쓰기도 하고 HCN. 근데 HCN을 더 많이 쓴다고. 예외가 몇 개 있잖아. 그럼 H 마찬가지로 O 먼저 써야 되는데 H를 땡겨 쓴다 그랬잖아. 예외적인 게 있다고. 그래서 어쨌든 분류기준 가에서 중심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건 5개가 다 해당되지. 맞아? 5개가 다 해당돼. 그 다음에 중심원자 주변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냐 이거잖아. 야, 얘 주변에 비공유 전자쌍 없지? 얘 없어. 얘 여기 하나 있잖아. 얘 없어. 얘 여기 2개 있잖아. 그러면 중심원자 주변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놈은 2개. 그 다음에 다중결합이라는 게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을 합쳐서 다중결합이라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야, CO2에서 여기 원자와 원자 사이에 2쌍 보이잖아. 다중결합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얘 탄소하고 질소 사이에 3쌍 보이지? 삼중결합이야. 분자에서 다중결합을 갖고 있는 애는 얘하고 얘 2놈이잖아. 그러니까 오둘둘. 그러니까 니네가 이 문제를 풀려면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했을 때 모습을 최소한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걸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안 나올 것 같지? 되게 좋아하는 문제야 이거. 왜냐면 애들이 이거 되게 취약하거든. 외우지 않는 이상은 원소가 주어졌을 때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전자배치해서 결합하기가 잘 못해. 그러니까 너희들 연습해놔야 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최소한 여기 써져 있는 거 정도는 그냥 외워라. 차라리. 이해가 안 되면 외우고 있어라. 근데 지난 시간에 일일이 다 그려줬잖아. 맞지? 최소한 얘네 정도는 외우고 있어라. 그러면 편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있나? 10번? 자, 10번도 얘도 마찬가지로 뭘 알아야 되냐면 야, A, B, C, D가 각각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 중에 하나고 걔네들이 서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 4개를 지금 안 알려주고 준 거잖아. 자, 그럼 봐봐. O, F, Na, Mg가 있을 때 Mg가 있을 때 일단 얘네들끼리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의 화학식을 쓸 줄 알아야 돼. 자, 잘 봐봐. 얘네 둘은 비금속이고 얘네들은 금속이야. 그럼 얘네들 사이 어떤 결합을 한다 그러면 이온 결합도 가능하겠지. 그럼 이온 결합하면 금속과 비금속 사이 결합이니까 얘네가 이온일 때 모습을 생각을 해봐. 얘는 E-고 얘는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이온식을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야. 이온식을 못 외우는데 얘네가 몇 대 몇을 결합하는지 어떻게 알겠어. 그러면 얘네들 가지고 이온 결합하는 경우에 화학식을 써보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 NA가 O하고 결합하면 Na2O가 될 거고
얘하고 결합하면 1대1이니까 NaF가 될 거고요. 마그네슘하고 산소하고 결합하면 MgO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하고 플루오린하고 한다 그러면 MgF2 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공유결합해서 여기 있는 거 이용해서 공유결합한다 그러면 얘네 둘 사이잖아. 그러면은 뭐야? O끼리 결합한 O2, F2 또는 OF2라는 게 있단 말이야. 맞니? 이거가 돼야 이거 가지고 이제 A가 누구겠구나 B가 찾는 거란 말이야. 그럼 잘 봐. 가라는 물질은 여기 있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중에 하나거든. 이온결합인지 공유결합인지 모르잖아. 찾는 거야. 어떻게 찾냐? A와 B라는 원소 두 종류로 돼 있대. 그럼 일단 얘네들은 아니잖아. 맞지? 그 다음에 A하고 B가 지금 몇 대 몇으로 결합하고 있다는 얘기야? 1대1로 결합한다는 얘기니까 화학식에서 1대1로 써져 있는 애를 찾아봐야지. 누구야? 얘. 맞지? 그러면은 가는 얘가 됐건 이온 결합 물질인 건 확실한 거지. 자, 얘는 이온 결합 물질인 거야. 맞네? 그러면은 NaF냐 MgO냐 맞아?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 다음에 얘를 봐봐. 나하고 다는 원자가 3개잖아. 그러니까 이 화학식 가지고 합쳤을 때 3 나오는 거. 그러면 Na2O, MgF2, OF2 3개가 있네. 그지? 이 셋 중에 하나일 거야. 맞아? 그러니까 Na2O, MgF2, OF2 셋 중에 하나겠지? 그럼 얘도 뭐 마찬가지겠지? 다만 원소가 다른 거겠지? 자, 그러면 찾는 거야. 어떻게 찾느냐? 일단 공통적으로 A가 들어있잖아. 맞지? 찾는 거 어떻게 찾냐? 어떻게 찾으면 돼? 사실 이제 이게 공부가 좀 되면은 딱 보고 보이긴 하거든? 근데 아직은 니네가 안 보인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가가 예를 들어 NaF라고 쳐봐. 맞아? 그럼 가에서 NA가 A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F가 B라고 해봐. 야, A가 NA고 B가 F라고 치면 얘는 무조건 A가 여기 NA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지? 그럼 얘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조건이 안 맞지? 얘가 가가 NaF고 NA가 A라면 여기서 무조건 나는 얘가 돼야 되는데 나트륨 A가 나트륨인데 그게 2고 얘가 1이 돼 버리잖아. 조건이 안 맞지? 될 수 없다는 거야. 맞아? 그러면은 자 만약에 나트륨이 아니라 플루오린이 A라고 쳐봐. 얘가 B라고 쳐보자.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봐. 예를 들어서 얘가 NA고 얘가 플루오린이라고 치면 여기서 나에서 A가 플루오린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자 봐봐. 얘네 둘 중에 하나여야 될 거 아니야. 플루오린이 있는 거는. 근데 지금 얘나 둘 다 플루오린이 2잖아. 이것도 조건이 안 맞지? 다른 놈하고 플루오린하고 2대 1이 돼서 플루오린이 1이 돼야 되는데 플루오린이 2가 되니까 안 되잖아. 즉 가에서는 NaF는 NA가 A가 됐건 B가 됐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정해지잖아. 누구란 얘기야? 가는 MgO가 된다는 얘기죠. 맞네? MgO가 된다는 얘기야. 야, 그러면은 MgO가 되니까 Mg가 A냐 B냐 또 따져봐야 되잖아. 맞아? 자, 만약에 Mg가 A라고 치면 여기가 Mg라고 치면 여기가 O라고 치면 여기가 Mg가 돼야 되는데 마찬가지 조건이 안 맞지? 얘거는 확실한데 Mg가 A면 조건이 안 맞잖아. Mg가 2대 1이 돼야 되니까 그럼 얘가 될 수 있구나. 맞지? 얘가 될 수 있겠네. 그럼 얘가 F가 돼야 되겠지. 맞아? 그러면 달을 보게 되면 여기가 F가 돼야 되고 여기가 B가 돼야 되면 여기가 O가 돼야 되니까 어때? OF2 될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러면은 D는 무조건 자연스럽게 나트륨이 되겠지. 그 다음에 A가 Mg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둘 다 양이온인데 어떻게 결합할 수 있어? 이온 결합도 안 되고 공유 결합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결론은 뭐냐? Mg가 A가 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면 답은 나온 거야. 그러면 결국 Mg가 뭐가 돼야 된다? B가 돼야 된다. 산소가 A가 돼야 된다. 그럼 이러면 보나마나 어떻게 돼? 모순되는 거 없이 다 찾을 수 있지. 맞아? 그럼 여기가 산소, 여기가 Mg라고 하면 여기가 산소니까 여기가 산소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돼? F2가 돼야 되겠지. C가 F가 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는 뭐가 돼야 돼? B는 Mg가 되면 되겠지? 그럼 여기 MgF2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OF2 되는 거고 맞지?
그럼 여기 D는 NA가 되고 A가 산소가 되면은 Na2O 되지? 다 된 거야 그러면. 그러면 답 찾지? 자, 옳은 거 고르래. 이온 결합 물질 몇 가지? 일단 얘 무조건 MgO니까 이온 결합이고 MgF2 이온 결합, Na2O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이 세 놈이지. 공유 결합 한 놈이고 기억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다는 야 양이 MgF2잖아. 양이온과 음이온이 몇 대 몇이야? 1대 2가 돼야지. 양이온과 음이온. 근데 양이온과 음이온이 2대 1이다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니은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C, D는 뭐야? 야, D가 나트륨이고 C가 플루오린이잖아. 나트륨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네 1대1로 결합할 수 있지. 이온 결합할 때. 그래서 디귿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런 유형이 좀 더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잘 기억해둬야 돼. 알겠니? 이렇게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런 기출 문제도 이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세화고스러운 문제들이 있어. 그런 거 지금 테스트에 한두 개씩 넣어서 우리가 테스트 보는 거니까 잘 보든 못 보든 꼭 그런 문제들은 기억을 해놔야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오늘 교재로 갑니다. 교재로 가서 몇 페이지 피시냐면은 31페이지. 페이지로 31페이지 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생명체 구성물질의 다양성.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생명 파트를 얘기를 할 텐데. 자, 그래서 생명체 구성물질의 다양성 그래서 나와서 결국 우리가 생명체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냐. 생명체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느냐.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자, 교재 없는 건 좀 필기를 해야 된다. 자, 생명체. 우리 사람 생각하면 되겠지? 내 몸 전체가 됐건, 아니면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거든? 하나의 세포가 됐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물이야, 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우리 몸 전체로 봤을 때는 한 66% 정도 되거든? 물론 부위에 따라 그 비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단백질이라는 물질, 그 다음에 지질이라는 물질,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무기질이라고도 하는 무기염류, 그 다음에 핵산, 그리고 탄수화물 이런 비율 순서야. 그래서 몇 %다까지는 안 외워도 되지만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순서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그 중에서 어쨌든 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해. 그런데 물을 제외한 물질들 중에서 있잖아. 잘 봐.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어. 필수적인 물질인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어. 자, 얘네들도 분자야, 분자. 뒤에 가서 따로 정리하겠지만 특히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중에 이제 다당류라고 하는 애들은 굉장히 고분자 물질이거든. 근데 어쨌든 분자 원소로 이루어져 있잖아. 해봐. 탄소라는 원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수소나 산소나 질소나 인이나 황이나 이런 원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야. 자,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탄소 화합물이라 불러. 탄소화합물.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들은 전부 뭐다? 탄소화합물인 거야. 그러니까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 왜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는가? 또한 우리 주변에 보면 얘네들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탄소화합물이 굉장히 많거든. 그럼 우리 주변에 그렇게 탄소화합물이 많은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그래서 밑에 보면은 탄소화합물의 다양성 그래서 이렇게 그림 하나 나와 있지. 그걸 설명할 건데 자, 그래서 일단 거기 탄수화물 돼 있지. 탄소로 이루어진 기본 골격의 수소, 산소, 질소, 황, 인과 같은 여러 원소가 공유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다음에 여기 뭐 포도당 탄수화물인데 이것도 뭐 지질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물질들은 당연히 여기 써놨지만 생명체를 구성하고 또 한편으로는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돼서 생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물질들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럼 방금 얘기한 대로 우리 주변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탄수화물이 존재한다. 그 이유가 뭐냐? 그 탄수화물의 다양성인데 이게 이제 바로 탄소라는 원소가 갖는 특징 때문이야. 자, 탄소. 잘 봐. 우리 알다시피 앞에서 공유결합할 때 나왔지. 일단 탄소라는 원소는 다 공유결합을 합니다. 다른 원소 혹은 지들끼리 다 공유결합을 하는 원자야. 근데 얘는 알다시피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4개지, 4개. 자, 원자과 전자가 4개라는 거는 다른 애랑 공유 결합할 때 팔이 4개란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팔을 4개를 갖고 있으니까 어때? 최대 4개의 원자와 공유 결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원자과 전자가 4개 보니까 최대 4개의 원자와 공유 결합할 수 있어. 그럼 공유 결합하면 분자가 만들어지잖아. 그런데 봐봐. 최대 4개니까 다 다른 원자들하고 결합할 수 있거든. 그러면 니네 알다시피 분자라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나 개수가 달라지면 분자가 달라져. 자, 여기 밑에 그림 나와 있지. 우리 선생님 그림 설명할 때 잘 봐봐. 야, 만약에 탄소가 수소와 이렇게 4개와 공유 결합을 하잖아. 메테인이잖아. 해봐. 보통 우리가 이 공유전자 한 쌍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그냥 선 하나로 이렇게 표시하거든. 그럼 잘 봐. 탄소가 만약에 저 그림처럼 4개의 수소 원자와 공유 결합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결합하게 되거든. 근데 지금 선생님이 여기 그린 이 선 하나가 이 탄소와 수소 사이 공유전자 쌍 한 쌍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탄소가 말이야 꼭 수소 4개랑 결합하는 건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팔 4개 중에 3개는 수소와 공유 결합을 하고요. 나머지 1개는 다른 원자랑 공유 결합할 수 있어. 보통 17쪽 하고요. 17쪽.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우리 지금 교재 나오지만 염소랑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는 거야. 염소 하나와. 자, 그러면 봐봐. 얘랑 얘랑 같은 분자야, 다른 분자야? 다른 분자야, 다른 분자. 여기 염소가 다르잖아. 그지?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도 원소가 다르면 다른 분자야. 그럼 봐. 탄소가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수소랑은 2개 결합하고 나머지 2개는 지금처럼 또 염소 2개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어. 이것도 다른 분자지. 야, 수소 하나 결합하고 염소 3개와 결합할 수도 있거든. 이것도 다른 분자지. 또 아예 염소 4개랑 결합할 수도 있어. 이렇게. 지금 여기 그린 거 봐봐. 탄소 하나가 어떤 원자들하고 몇 개 결합하느냐에 따라 다 다른 분자가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최대 4개 원자 공유 결합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양한 분자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니? 다양한 분자 만들 수 있다는 얘기. 특히 요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니네. 염소가 4개지, 그지? 사염화탄소. 많이 들어봤어요. 중학교 때 아마 얼핏 들어봤을 거야. 뭐 니네 혼합물에 분리할 때도 좀 나오기도 하고 밀도 같은 거 할 때도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 물하고 사염화탄소 섞으면 사염화탄소가 물 위로 올라가고 물은 아래쪽에 가라앉고 이게 층이 나눠지는 거. 아마 밀도 배울 때 배웠을 거야. 근데 아마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우니까 잘 생각은 안 날 수 있는데 아무튼 그 다양한 분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게 이제 중요한데 탄소는 당연히 탄소끼리도 서로 공유 결합할 수 있거든. 특히 얘네들은 탄소화합물이기도 하지만 분자가 겁나게 큰 분자야. 이른바 고분자야, 고분자. 그렇게 고분자가 탄소화합물인 이유는 바로 탄소끼리 무수히 계속 결합할 수 있어서 그래. 자, 두 번째가 이 탄소끼리 결합할 때 얘긴데. 자, 첫 번째 탄소끼리 결합할 때는 말이야 거의 무한히도 결합할 수 있어. 무한히 결합하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만약에 탄소가 2개가 이렇게 결합해.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자리에는 다른 원자가 결합한다고 치자고 각각. 그러면 탄소 2개, 그 다음에 탄소 3개가 이런 식으로 또 이어져서 결합할 수도 있어. 나머지 자리에 뭐 수소가 결합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결합하지. 탄소 4개가 결합할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탄소가 결합하면서 그 길이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탄소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결합했을 때 그 가운데는 요 약간 탄소 골격이라 그래. 탄소 골격. 탄소 골격. 자, 그럼 잘 봐. 탄소끼리 계속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합하면 결합할수록 탄소 골격이 어떻게 되겠냐? 길어지겠지. 자, 탄소 골격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그 주변에 결합할 수 있는 원자 수가 또 늘어난다는 얘기도 돼.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어떤 원자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어때? 똑같이 탄소 4개가 결합했어도 다양한 분자가 만들어질 수 있지. 게다가 그 골격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 분자가 커지는 거잖아. 아까 얘기했지. 얘네들 되게 고분자거든. 그러니까 그 고분자를 만들 땐 탄소가 제일 유리한 거야. 왜?
골격이 계속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분자를 만들기에 유리하다. 고분자 물질을 만드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그게 길이가 좀 길어져도 있잖아. 또 얘가 구조적으로 또 안정한 것도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두 번째. 탄소가 이렇게 여러 개가 결합할 때 그걸 이제 탄소끼리 이어져 있는 부분을 탄소 골격이라 한다 그랬잖아. 야, 다양한 모양도 만들 수 있어. 다양한 모양도 만들 수 있어. 해봐. 예를 들어서 탄소 골격을 이루는 탄소가 5개라고 해볼게. 해봐. 탄소 5개가 이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쭈르르르 이어질 수 있거든. 그럼 이게 마치 뭐처럼 쇠사슬 이어진 것처럼 쭉 이어져 있다. 그래서 요런 모양을 사슬 모양이라 그래. 근데 탄소 5개가 결합하는데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어. 여기에 탄소가 하나 이렇게 더 달려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똑같은 탄소 5개가 결합한 거지만 얘는 모양이 약간 사슬의 중간중간에 가지 뻗어 나온 것처럼 돼 있지. 요거 가지 모양 또는 가지 달린 사슬 모양 이렇게 얘기해. 지금 탄소가 5개인 경우를 갖고 예를 드는 것 뿐이야. 6개짜리도 있겠지. 야, 그 다음에 봐봐. 탄소 5개가 결합할 때 이런 식으로 고리 모양으로 서로 결합할 수도 있어. 탄소 5개가 일직선으로 결합하는 게 고리 모양으로 결합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경우에는 이제 탄소당 최대 2개의 원자가 더 결합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탄소가 같은 개수가 결합하더라도 사슬 모양으로 결합할 수도 있고 가지 달린 사슬로 결합할 수도 있고 고리 모양으로 결합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똑같이 탄소가 5개여도 모양들이 다 다르니까 다 다른 분자인 거야. 거기에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원자 수도 또 달라지지. 그래서 다양한 모양으로 결합할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선 하나가 얘네들 사이의 공유전자쌍 한 쌍을 의미한다 그랬잖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공유결합에서 원자와 원자 사이 공유전자쌍이 한 쌍이면 단일결합이라 한다 그랬지? 지금 요건 단일결합을 의미하는 거거든. 근데 탄소끼리 결합할 때는 다양한 결합도 가능하다는 거야. 즉, 단일결합도 가능하고 이중결합도 가능하고 삼중결합도 가능하다는 거야. 자, 봐봐. 예를 들어서 탄소 2개가 결합할 때 얘네들 사이에 단일결합으로 결합할 수도 있어.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최대 3개씩 더 결합할 수 있어. 그런데 탄소 2개가 결합할 때 얘네들끼리 이중으로 결합할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야. 그러면 이제 각각의 탄소 옆에는 최대 2개가 더 결합할 수 있어. 그런데 얘네들끼리 또 3중으로도 결합할 수 있더란 얘기야. 그러면 이제 하나씩만 더 결합할 수 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지금 2개를 갖고 예를 들었다만 탄소 2개가 결합할 때 단일로도 할 수 있고 이중으로도 할 수 있고 삼중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럼 마찬가지로 탄소 골격을 이룬 탄소가 2개여도 단일이냐 이중이냐 삼중이냐에 따라서 분자 모양 달라지거든. 그럼 그만큼 또 다른 분자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탄소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분자도 만들어질 수 있고 게다가 굉장히 큰 분자를 만들기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주요 물질들이 바로 그런 탄소 골격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 말이야. 알겠니?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금 요 얘기한 거야 여기. 그래서 탄소 화합물의 결합 규칙성 그래가지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게 쭉 정리가 돼 있죠. 특히 여기 3번에 보면 그래서 탄소는 다른 탄소와 연속적으로 공유 결합할 수 있어서 여기 생명체를 구성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분자를 만드는 데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생명체 구성물질 만들 때 탄소가 주로 이용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 어떻게 뭐 결합 방식 다양한 모양 만들 수 있다는 거, 다양한 결합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 쭉 지금 얘기했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그런 탄소 화합물로 이제 이루어진 생명체 구성물질들의 특징이 뭐가 있느냐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단백질이 먼저 나오는데 자, 이거 교재 없는 거거든. 요거부터 얘기합시다. 요건 좀 써놔라. 일단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물이라 그랬지? 자, 그 물의 특징. 야, 얘들아 잘 봐. 우리 알다시피 물 분자는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가 2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거든.
자, 물 분자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물 분자뿐만 아니라 어떤 분자들끼리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 분자 사이 인력이라고 하거든. 자, 그런데 물 분자는 그 분자 사이의 인력이 다른 분자들에 비해서 매우 셉니다. 왜 세냐? 이른바 물 분자 사이에는 이른바 수소결합이라는 걸 하고 있어. 수소결합. 자, 야, 잘 봐. 내가 어떤 분자 그림을 그리거나 할 때 그냥 100%라고 생각해. 점선으로 분자와 분자 사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이건 무조건 수소결합을 의미하는 거라 생각하면 돼. 니네 시험 범위에서 지금 자,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거야. 참고 수소결합이 뭔가요? 어떤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와 이웃한 분자의 산소나 질소나 플로린하고 서로 잡아당기는 걸 수소결합이라 하거든. 그것까지 몰라도 돼. 그럼 화학에서 나오는 거니까 고2 때. 물 분자들끼리 수소결합을 하다 보니까 이 분자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다른 분자들에 비해 세다는 거야. 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 예를 들어 이게 액체야. 내가 만약에 얘를 가열해서 기체로 만들려고 하면은 이 분자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지. 근데 얘네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떨어뜨리기가 매우 어렵지. 그러니까 내가 기체로 만들려면 더 많이 가열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물은 다른 물이 액체니까 액체들에 비해서 이 저수소결합 때문에 비열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기화열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람아, 기화열이 뭐야? 기화가 되기까지. 그렇지. 기화라는 게 액체가 기체되는 거잖아. 왜? 분자 사이 인력이 세니까 얘를 기체로 만들려면 많이 가열해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비열이 뭐야? 결국 비열도 큰 거거든. 기화열도 크고 비열도 큰 건데 비열이 뭐지? 비열이 크면 내가 가열했을 때 잘 안 뜨거워지고 반대로 식을 때는 또 잘 안 식는다는 얘기거든. 근데 내 몸의 대부분이 비열이 큰 물이야. 나한테 뭐가 좋은 거겠어? 그렇지.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굉장히 유리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 사막에 가서 기온이 50도인 곳에 가더라도 체온이 확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비열이 큰 물이 내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체온 조절에 유리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안 배우지만 분자들도 이게 극성이냐 아니냐가 있거든. 봐봐. 물 분자는 약간 극성을 띠는 애야. 그래서 산소 쪽이 약간 음전화를 띠고 수소 쪽이 약간 플러스를 띠는데, 그래서 우리가 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극성용매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애들 되게 잘 녹인다 이 말이야. 물이라는 액체 실제로 뭔가 잘 녹잖아. 가루 같은 거 녹여서 잘 녹잖아. 다른 물질을 잘 녹인다는 얘기야. 야, 우리 몸을 이루는 대부분이 물이라고 해서 순수한 물은 아니거든. 예를 들자면 혈액이지, 혈액. 혈액이 순수한 물은 아니잖아. 근데 혈액의 주성분이 물이야. 그러면 다른 물질 녹이는 거가 좋은 점이 뭐지? 우리가 먹은 흡수한 영양소가 혈액에 녹아서 운반되는 거잖아. 혈액에 잘 안 녹는다면 어떻게 되겠어? 운반하기가 어렵지. 자, 이런 특징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몸 안에서 뭔가 다른 데 운반하기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얘기지. 운반하기에. 맞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우리 몸 안에서는 하나의 세포뿐만 아니라 몸 전체로 따져도 끊임없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 우리가 못 느끼지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거든. 이걸 물질 대사라 그래. 이거 아마 기말고사 시험 범위일 텐데, 물질 대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런 물질 대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 물질 대사를 어떤 촉진시켜주는 매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 매개 역할. 매개가 뭐지? 보통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자면 너희가 축구나 농구를 하려고 그래. 그럼 니네가 하는 축구나 농구가 우리가 일종의 화학 반응이라고 친다면, 축구나 농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공은 있어. 지금 내가 축구 공도 있고 축구화도 신었고 애들이랑 무슨 축구를 한 판 해야 돼. 아스팔트 위에서 할 거냐? 운동장이 있어야 축구할 수 있잖아.
물론 아스팔트 위에서도 축구를 할 수 있지만 운동장에서 하면 더 잘 되는 거 아니냐? 딱 그 어떤 뭐 선 그려서 뭐 규칙대로. 그러니까 운동장의 개념인 거야. 축구를 하려면 운동장이 필요하잖아. 그런 거야. 비슷한 거야. 왜? 얘랑도 관계가 있어. 그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내 몸 안에서 화학 반응을 할 때 결국 그게 물에 녹아서 그 안에서 서로 화학 반응을 하는 거란 말이야. 둘이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내 몸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물은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체온 조절할 때 유리하다는 거. 자, 뭐가 크다? 비열이 크다. 비열이 왜 크다고? 물 분자 사이 무슨 결합? 수소 결합. 알겠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 분자들 사이에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 이거 비율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뭐 몇 %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꼭 선생님이 당부합니다. 요거 순서는 좀 꼭 기억해라.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걔네들의 그 차지하는 비율 순서 꼭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퍼센테이지까지는 안 외워도 돼. 보통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퍼센테이지 외울 필요는 없어. 알겠네? 순서만.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물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단백질에 대한 얘기 하도록 합시다.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물 다음으로 두 번째 단백질이 나오거든. 오늘 조금 10시가 오버 되더라도 핵산까지는 마무리를 할 거야. 오늘 단백질하고 핵산까지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물 다음으로 단백질이 나옵니다. 이제 단백질 이거 지우고 합시다. 자, 단백질. 자, 아까 얘기했지만 단백질은 일종의 고분자 화합물이에요. 자, 고분자 화합물이라는 건 뭐냐면 작은 분자들이 무수히 많이 결합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작은 분자들을 뭐라 부르냐면 단위체라 불러. 자, 당연히 단위체도 분자야. 그럼 당연히 그 분자를 이루는 원소가 있겠지? 자, 구성 원소. 일단 탄소화합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단백질은 거기에 해봐. 수소, 산소, 그 다음에 질소라는 원소 포함. 그리고 이제 뭐 단백질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황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원소 그럼 보통 촌스 이렇게 외우면 돼. 촌스. 그냥 그대로. 읽어지는 그대로 그냥 촌스라고 외우면 되고, 그래서 그 구성 원소들이 모여서 이른바 단위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녀석이야. 바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미노산. 아미노산. 자,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단위체들이 여러 개가 결합한 게 단백질이다. 그래서 단백질을 고분자 화합물 이렇게 부르고, 혹은 이런 단위체가 이제 결합해서 만든 중합체라고도 합니다. 중합체. 단백질은 중합체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그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분자가 이렇게 생겼어. 아미노산의 분자 구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자. 요 가운데 있는 탄소를 이제 탄소 골격이라고 해서 탄소 골격에 양 옆으로 이른바 작용기라고 하는 게 달려있어요. 작용기. 그래서 아까 여기 구성 원소에 보면 질소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보면은 요쪽에 질소 있지. 요 질소에 수소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요 부분을 작용기에서도 이제 아미노기라고 하는 작용기. 아미노기.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또 탄소가 있고 거기에 산소, 수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지. 요 작용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카복식이라고 불러. 카복식이. 그래서 아미노산은 탄소 골격에 아미노기와 카복식이라는 작용기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단백질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보면 되거든.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영양소로서의 단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배우는 단백질은 그 영양소를 흡수해서 우리 몸 안에서 세포들이 나한테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내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음식을 통해서 아미노산을 얻는 거야. 근데 그 단백질을 만드는 데 쓰인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습니다. 그 20종류의 아미노산들이 있잖아. 여기 보면 곁사슬이라고 돼 있지? 요 곁사슬이라고 하는 부분만 아미노산마다 다른 거야. 그래서 요 곁사슬이 종류를 결정하는 거야.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하는 겁니다. 야,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선생님이 20가지 아미노산 다 집어넣어 놨거든? 지금 여기 교재에 보면 나와 있지? 요 화면상으로 좀 작은데 얘네들이 다 아미노산의 이름이야. 잘 봐. 글라이신, 알라닌, 발린, 류신, 아이소류신, 메사인, 이게 다 아미노산 이름인데 봐봐. 종류에 상관없이 지금 여기 봐봐. 요 부분은 다 똑같은 거야 지금.
뭐만 달라? 지금 선생님이 곁사슬이라고 얘기한 부분만 아미노산마다 다르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곁사슬이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너희 학교에서 뭘 또 가르쳤냐면은 지금 선생님 여기 20종류의 아미노산 넣어놨는데 아미노산의 특징들이 지금 박스 안에 묶여 있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아미노산은 약간 소수성, 물하고 안 친하다, 안 친한 아미노산이란 뜻이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아미노산은 친수성이야. 근데 너희가 볼 건 요 놈. 얘네들. 요 5개는 친수성인데 특히 여기 곁사슬 부위가 이렇게 음전하를 띠거나 양전하를 띈다고 나오거든. 요거 아마 학교에서 얘기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합니다. 세하고는. 그래서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이제 그래도 좀 잘 눈에 넣어둬야 됩니다. 얘네들 외우면 더 좋겠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요 5개 아미노산은 이제 특히 요 글루탐산하고 아르지닌이었나? 얘네가 나왔던 것 같기도 해. 그지? 그래서 곁사슬 부위가 이렇게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미노산마다 요 곁사슬 부위가 다 다르게 생긴 거다 이거지. 그럼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결국 단백질이라는 놈이 되는데 이게 중요해. 아미노산끼리 결합하는 게 중요하거든. 해봐. 아미노산이 예를 들어 2개가 있어. 잘 봐. 이쪽에 또 다른 아미노산이 이렇게 하나 있다고 칩시다. 같은 종류의 아미노산이 2개가 결합할 수도 있고 다른 종류가 결합할 수도 있는 거야. 아미노산 일단 이렇게 2개가 있으면 자, 예를 들어 이쪽 아미노산의 카복시기하고 혁준아 잘 봐. 이쪽 아미노산의 아미노기가 서로 만나서 있지? 요렇게. 자, 요거 뭐 H가 2개, O 하나니까 뭐냐? 그러니까 얘네 둘 사이에서 물 분자가 요렇게 하나가 빠져 나오면서 요 탄소하고 질소가 직접 결합을 하게 돼. 자, 잘 들어. 어떤 두 분자가 만나서 결합할 때 물이 빠져나오면서 결합하거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탈수축합이다 이렇게 불러. 뭐라고 한다고? 탈수축합이다. 아미노산 분자들이 탈수축합에 의해서 결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때 봐봐. 물 분자가 빠져나가고 결합한 부분을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거든. 여기 탄소하고 여기 산소 이렇게 있으면 질소가 직접 결합한다고 이렇게. 요 탄소와 요 질소가 직접 결합해 이렇게. 그치? 그래서 나머지를 그리면 뭐 이런 식이 되겠지? 아이고. 나머지를 그리면 이제 이런 식이 되겠지. 이쪽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요 물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결합한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 펩타이드 결합이라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 펩타이드 결합.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결합한 부분을 펩타이드 결합이라 부른다. 펩타이드 결합이란 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어? 펩타이드 결합. 아미노산 두 분자가 만나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결합을 하면 그 결합한 부분을 펩타이드 결합이라 불러. 그럼 잘 봐봐. 예를 들어 이 그림처럼 이렇게 아미노산 2개가 결합했지? 그럼 이 전체는 뭐라 부르냐면 야, 2개를 뜻하는 접두사가 있어. 다이라는 표현, 다이. 그래서 다이펩타이드라고 불러. 이 전체, 이 2개가 결합한 이 전체는 다이펩타이드라고 불러. 3개가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 트리펩타이드라고 불러. 그래서 그게 야, 아미노산이 이런 식으로 졸라 많이 결합하면 그 전체를 뭐라고 부를까, 혁준아? 겁나 많이. 폴리라는 접두사부터. 그래서 걔를 뭐라 부르냐면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러. 폴리펩타이드.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무수히 많이 결합한 이 폴리펩타이드가 그냥 곧 단백질이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폴리펩타이드도 단백질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돼.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이란 말 꼭. 그럼 봐봐. 그림 좀 지울게. 그럼 이제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는데, 야,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 A라는 아미노산이 있어. 그래서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 요걸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야, 아미노산이 2개가 결합한 펩타이드 결합 몇 개야? 하나가 있는 거야. 아미노산이 3개가 결합하면 펩타이드 결합이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전체는 이제 트리펩타이드가 되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쭉 아미노산이 계속 결합해서 일반화를 시키면 아미노산이 N개가 결합하면 그 사이에는 펩타이드 결합이 몇 개가 있습니까? 그렇지, N-1개가 있는 거야. 펩타이드 결합은 N-1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얘네 둘이 결합하면서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가고 펩타이드 결합이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면 펩타이드 결합이 N-1개가 만들어질 때 빠져나간 물 분자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 N-1개지. 맞지? 좀 꼭 기억해놔야 돼. 요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되는데, 문제는 또 뭐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이 똑같이 3개가 결합하더라도 우리 아미노산 종류가 20종류라 그랬지. 자, 어떤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다 다른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 그 결합하는 아미노산의 개수, 그지? 그 다음에 걔네들 어떤 애들, 종류, 그 다음에 걔네들이 어떤 순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줄여갖고 뭐라 부르냐면 아미노산의 개수, 종류, 결합 순서에 따라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다르는데 이걸 합쳐서 아미노산 서열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아미노산 서열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잘 봐봐. 자, 만약에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대. 그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내가 3개를 결합시켜서 만약에 단백질을 만든다고 하면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의 가지수는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니네 이거 나중에 교과서에 보면 교과서에도 있어. 자,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3개를 골라서 결합시키면 몇 종류의 단백질 만들 수 있냐? 야, 잘 봐봐. 순서가 달라도 단백질이 다른 거니까 이 자리에 20종류 중에 한 가지 오겠지. 여기도 20가지 중에 한 가지 올 수 있지. 여기도 20가지 중에 한 가지 올 수 있지. 그럼 결국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의 가지수는 20에 3승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해봐. 미치고 지수라고 하잖아. 이 미친 아미노산의 종류야. 그지? 아미노산의 종류. 그 다음에 여기서 지수는 뭐야? 그 결합시킨 아미노산의 개수야. 야, 그럼 봐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 거야. 만약에 아미노산이 5종류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걔네 중에 3개를 결합시키면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의 가지수는 얼마? 5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야. 아미노산이 5종류가 있다면 그 중에 3개를 결합시킨다면 5의 3승 되는 거라고. 문제에서 주어진다고. 아미노산이 지금 20종류이기 때문에 20의 3승인 거잖아. 문제에서 만약에 아미노산이 5종류라고 나오면 5의 3승 되는 거라고. 근데 4개를 결합시켜? 그럼 5의 4승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요것도 기억을 해둬야 돼. 그래서 어쨌든 이 아미노산 서열에 따라서 만들어진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그럼 왜 또 종류가 다르냐 하면 단백질들마다 있잖아, 고유한 구조가 있어. 입체 구조라 그래. 그래서 종류가 다르다는 거는 그 단백질의 구조가 다르다는 뜻이 되거든. 입체 구조가 다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단백질도 구조가 있어. 4가지가 있어. 첫 번째 1차 구조라는 게 있어. 1차 구조. 그 선생님 밑에 그림 넣어놨지만 1차 구조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결합할 때 그냥 얘네들이 쭈르륵 쇠사슬 마냥 사슬처럼 그냥 일직선으로 쭈르륵 연결돼 있으면 그런 단백질은 1차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슬 형태로 그냥 아미노산들이 쭉 단순히 이어져 있기만 하면 그 단백질은 1차 구조인 거야. 그런데 자, 아미노산마다 뭐가 있다 그랬지? 곁사슬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곁사슬끼리 잡아당기기도 하거든. 그러다 보면 아미노산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결합된 경우도 있지만 아미노산 사이에 이렇게 잡아당기다 보니까 이렇게 아미노산들끼리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혹은 아미노산들끼리 이렇게 약간 나선 형태로 꼬이게 되는 경우도 있어. 자, 이런 걸 2차 구조라고 합니다. 2차 구조라고. 그래서 2차 구조에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지금처럼 병풍 마냥 이렇게 꺾여져 있는 애들이 있거든. 병풍처럼 이렇게 꺾여져 있는 구조를 띠는 경우가 2차 구조 중에서 이걸 베타 병풍이라고 해요. 베타 병풍. 그 다음에 이렇게 나선 형태로 꼬여 있는 경우가 있고요. 좀 이따 밑에 그림 나와. 이런 걸 알파 나선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봐봐. 선생님 여기 그림 넣어놨잖아. 야,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보면 트랜스티레틴이라는 단백질인 거지. 야, 걔는 아미노산들이 그냥 이렇게 쭈르르 일직선으로 쭈르르 그냥 이어져만 있지. 이런 구조를 1차 구조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봐봐. 아미노산들이 여러 개가 이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뭐야? 나선 형태로 아까도 얘기했죠. 곁사슬끼리 잡아당기는 거에 의해서 나선 형태로 꼬이기도 하고요. 이러면 뭐라고 한다고? 알파 나선. 병풍처럼 중간중간 이렇게 꺾여져 있는 구조를 갖게 되기도 해. 이런 거를 여기 지금 오타야 이거. 베타 병풍이라고 해. 베타 병풍. 베타 병풍. 알겠니? 이런 구조를 2차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잘 봐. 병풍처럼 꺾여 있든지 나선처럼 꼬여 있는 애들을 뭉쳐서 덩어리를 하나 만들지. 그러면 그게 3차 구조야. 자, 이 봐봐. 이런 식으로 봐봐. 병풍처럼 꺾여 있든지, 나선처럼 꼬여져 있는 애가 뭉쳐서 이렇게 덩어리 형태가 되면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한다고? 3차 구조라고 한다고. 3차 구조. 동의 잘 쓰고 있냐? 3차 구조라고. 지금 여기 트랜스티레틴이라는 단백질의 어떤 구조지, 구조.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도 얘보다는 보통 3차 구조를 갖는 단백질로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냐? 미오글로빈이라는 게 있어. 미오글로빈. 이게 단백질 이름이거든. 미오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은 3차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3차 구조는 2차 구조를 갖는 애들이 뭉쳐서 덩어리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니네 왜 스테이크 먹으면 왜 굽는 정도가 있지 않니? 레어, 미디엄, 웰던 있잖아. 레어면 거의 고기가 칙칙해서 나오지. 썰면 어떻게 되지? 근데 그게 피가 아닌 거야. 이미 피는 다 제거가 돼 있어. 도축할 때. 그럼 그 빨간 게 바로 이 미오글로빈이야. 얘가 약간 붉은색 띠거든. 그래서 마치 핏물처럼 보이는 것뿐이야. 근데 아무튼 그 미오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이 3차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 3차 구조를 갖는 이 덩어리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복합체를 이룬 거를 4차 구조라 그래. 4차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바로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야. 헤모글로빈은 많이 들어봤죠? 뭐 얘도 미오글로빈이랑 비슷한 놈인데 미오글로빈은 그냥 덩어리 하나가 미오글로빈이라면 4차 구조인 헤모글로빈은 그 덩어리진 애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선생님이 헤모글로빈 이렇게 그려놨지. 맞아? 그래서 헤모글로빈은 이렇게 덩어리가 4개가 이렇게 있다, 모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덩어리진 게 4개가 모여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니네 알다시피 헤모글로빈 때문에 피가 빨갛게 보이는 거지. 그 다음에 예전에 너희 학교에서 뭐가 나온 적도 있냐면은, 그럼 봐봐.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4차 구조로 가는 단백질 안에 3차 구조가 보인다 그럼 맞아 틀려? 맞아요. 맞는 거잖아. 3차 구조 그냥 덩어리 하나가 3차 구조라고 했지. 그러면은 헤모글로빈 안에서 2차 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는 거잖아. 야, 2차 구조 뭉쳐놓은 게 3차 구조라며. 근데 그 3차 구조 덩어리가 4개가 모여 있는 거라며. 맞는 거지? 맞아요. 아니 봐봐. 2차 구조를 띠는 단백질을 뭉쳐서 만든 덩어리가 3차 구조야. 근데 그 3차 구조인 덩어리가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게 4차 구조 아니야? 그러면 4차 구조에서 2차 구조 볼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잖아. 다 볼 수 있는 거야. 2차 구조까지.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은 치사하게 이런 거 나온 적도 있어. 여기 지금 써놨는데 니네 교재 보면 알파쇠, 베타쇠 이렇게 돼 있지. 야, 헤모글로빈 안에 베타 병풍하고 알파 나선이 몇 개씩 있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 2개씩 있어. 지금 여기 써놨잖아. 알파쇠가 2개, 베타쇠가 2개 돼 있지? 기억해라. 알파 나선으로 구성된 이게 2개. 베타 병풍 구조가 2개씩 들어있는 셈이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거 나온 적 있어요. 설명하고 나온 거죠. 프린트에 막 필기도 해주고 그랬었단 말이야. 자, 헤모글로빈 안에 베타 병풍, 알파 나선이 각각 몇 개씩? 2개씩 들어있다. 요거 내신이니까 이렇게 가르쳐주고 내가 기억을 해두란 말이야. 알겠니? 니네 세하고가 생물 되게 어렵게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막 일반적인 통과 참고서에 안 나오는 내용도 막 설명하시고 그래. 근데 이거 설명했었단 얘기지. 베타 병풍, 알파 나선이 각각 몇 개씩? 2개씩. 헤모글로빈이라는 놈 안에는. 알겠니? 그래서 단백질마다 이렇게 구조가 다르다라는 거야. 단백질마다 구조가 다르다라는 거 꼭 기억해. 그리고 구조가 다르면 성질도 다른 거야. 그런데 방금 얘기한 단백질이 갖고 있는 그 구조에 의해서 그 단백질의 어떤 고유한 기능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그 단백질의 구조가 말이야 변할 수도 있어. 자, 이 단백질의 구조는 그 구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오글로빈은 3차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오글로빈은 어떤 기능이 있는 거거든. 근데 그 3차 구조가 만약에 깨져버리지. 그럼 미오글로빈은 그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 입체 구조는 열이나 pH, 산성도에 의해서 변형될 수 있어. 그러면 성질이 변해. 그래서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단백질의 변성 이렇게 얘기해. 꼭 기억해. 뭐에 의해서? 열과 산성도. 보통 열이면 온도잖아. 온도 몇 도? 보통 40도가 넘어가면은 단백질의 구조가 변성됩니다. 근데 특징은 이게 변성이 되돌아오지 않아. 야, 니네 계란 후라이 생각하면 되게 쉬워. 후라이팬에다가 날계란 터뜨리면 어떻게 되지? 노른자가 있고 주변에 우리가 흰자라고 하는 부분이 투명하지. 거기가 단백질이거든. 근데 내가 그거 후라이팬에 불 켜서 가열하면 어떻게 돼? 하얗게 변해버리지. 뭐 된 거야? 편성된 거야. 근데 후라이팬에 불 끈다고 해서 그게 다시 투명해지지 않지. 한 번 변성되면 끝이야. 그래서 우리가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 고열이 나면 약을 먹든지 뭐 수건을 올려내서 열을 떨어뜨린 이유가 뭐야? 고열이 나서 체온이 40도가 넘어가면 내 몸에 있는 단백질들의 뭐가 일어나? 변성이 일어나. 특히 어디? 뇌. 뇌 변성이 일어나면 끝인 거야. 뇌 손상이 올 수 있단 말이야. 오랫동안 그 고열이 방치가 되면. 그죠? 그래서 특히 어린아이들, 갓난아기들, 영유아들은 엄마들이 열나면 막 급한 마음에 병원 뛰어가잖아. 별거 안 해줘. 옷 다 벗겨놓고 그냥 거즈 이렇게 물 묻혀서 체온만 떨어뜨려요. 애기들은 체온만 내려가면 멀쩡해져. 근데 어쨌든 그 체온을 떨어뜨린 이유가 바로 이거와 관계 있는 거야. 꼭 명심하죠. 뭐에 의해서 변성된다? 온도와 산성도. 알겠지?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이런 단백질들. 그럼 도대체 어떤 기능을, 이거 고유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고유한 기능들이 나타난다 그랬잖아. 자,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자, 단백질의 기능. 자, 일단 아까 음식으로서의 단백질이 있다.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 있지. 자, 그 단백질로부터 아미노산을 얻어서 내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거 가지고 뭐야? 에너지 만들 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니네 알다시피 단백질이 영양소로서 단백질이 있잖아.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된다는 거야. 얼만큼의 에너지를 준다? 1g당 4kcal의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단백질의 경우 영양소의 단백질은 1g당 4kcal의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얘기했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 중에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라고. 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데 이 단백질이 쓰이는 거지. 그럼 우리 몸에서 도대체 어떤 부분? 예를 들자 머리카락. 그래서 니네 머리카락 태우면 어떻게 돼? 고기 굽는 냄새 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그 다음에 자, 남자의 상징 뭐야? 근육. 그제? 근육. 그래서 왜 근육 키우려고 단백질 보충제 같은 거 막 먹고 그런다 그러잖아. 그 다음에 너희 나이 때 왕성하게 나오는 뭐가 있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희가 목젖이 튀어나오고 목소리가 굵어지고 2차 성징이 오고 키가 크고 호르몬. 우리 몸 안에서 호르몬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대부분의 호르몬이 단백질이야. 단백질로 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지금 시국이 이제 거의 끝나가긴 하지만 우리가 한동안 고생했던 게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지. 자, 그런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몸 안에 들어오면 바로 걸리진 않지. 사실은 우리 몸 안에서 그걸 없애주는 애들이 있거든. 이른바 항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단백질로 돼 있어.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소화효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몸 안에서 끊임없이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잖아. 그거 잘 일어나게 도와주는 애들이 효소거든.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 소화시킬 때 효소가 작용한단 말이야. 그 효소들도 단백질로 돼 있어.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나왔지 요거 뭐야? 헤모글로빈이라는 거 자체가 하나의 단백질이거든. 이것 때문에 피가 붉은색으로 보이고 이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운반하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여러 부위들이 단백질로 돼 있다. 특히 자, 그 중에서 단백질 이름을 몇 개 외워야 되는데 선생님 여기다가 단백질의 기능 이렇게 넣어놓으면서 해놨지. 여기 봐봐. 머리카락이나 특히 뭐 사람한테는 뿔이 없지만 뭐 양이나 이런 애들 뿔 나는 동물들 머리카락이나 뿔의 성분이 되는 단백질 뭐라고 한다? 케라틴이라고 하지? 그 니네 샴푸 이름으로도 많이 쓰이잖아. 그제? 뭐 엘라스틴이라는 것도 있고, 그제? 그 다음에 왜 우리 콜라겐을 많이 먹으면 피부가 좀 탄력이 있어진다 그러잖아. 콜라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단백질이야. 그래서 피부 또 구조를 이루는 거, 그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근육을 이루는 호르몬은 액틴하고 마이오신 이라는 단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자체가 또 하나의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 이름은 좀 기억을 해둬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몸을 구성하는 거 외에도 어떤 일을 하느냐? 얘네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 자, 예를 들자면 니네 항체가 뭐 해줘? 우리 몸 보호하는 방어작용을 담당한다. 방어작용하는데 단백질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이 대표적이지. 산소 운반하지. 여러 가지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죠. 헤모글로빈도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은 다 외울 수 없는 외우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운반하는 수송 단백질들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또 운반 작용을 담당하는 것도 있다. 그 다음에 니는 알다시피 호르몬이 어때?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 몸속이나 내 몸속에서 호르몬 나오고 있단 말이야.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내 몸이 항상 일정한 상태가 유지가 되거든. 체온도 일정하고 혈당량이라는 것도 일정한 거야. 중학교 때 한번 배웠지? 자, 여러 가지 생리 기능을 조절해 주는 거야, 단백질이. 생리 기능 조절한다. 그지?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하는 일 여기 선생님이 쭉 적어 놨으니까 요 표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 보면서 꼭 좀 기억을 좀 해 두실 수 있도록 하시고, 효소도 마찬가지지. 뭐 따지면 여기에 이제 포함시킬 수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질 대사를 조절하는데 이제 관여하는 게 효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두 번째로 많은 단백질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핵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핵산. 자, 핵산 빠르게 봅시다. 자, 물 포함해서 이제 세 번째 핵산. 자, 핵산은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이란 뜻이야. 뉴클레익 액시드. 줄여서 NA야. 그래서 니네 알다시피 핵산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DNA라는 게 있고 RNA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NA가 뭐야? 핵산이란 뜻이야. 그럼 얘네들의 차이는 뭐와 뭐의 차이야? D와 R의 차이지? 자, 근데 핵산도 마찬가지로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고분자 화학 물질이야. 그러면 그 얘기는 뭐야? 작은 분자들이 여러 개가 합쳐진 놈이란 얘기잖아. 그 작은 분자 단위체라고 합니다. 그 단위체는 당연히 원소로 이루어져 있겠지. 자, 구성 원소. 자, 얘도 탄소화합물이기 때문에 탄소를 기반으로 거기에 수소, 산소, 그 다음에 얘도 가람아 잘 봐. 질소를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얘 인이라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 인, 질소, 인. 그래서 아까 단백질은 구성원소 촌스라고 외우라고 그랬다면 얘는 촌피라고 외우면 돼. 촌피. 그지? 그래서 마찬가지 이 구성원소로 이루어진 단위체가 있다고. 그 단위체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중합체가 결국 핵산인 거야. 그 단위체 이름이 뭐냐?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야, 뉴클레오타이드도 그러니까 따지면 크게 두 개야. DNA에 뉴클레오타이드가 있고 RNA에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어.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 DNA의 뉴클레오타이드를 보면은 잘 봐. 가운데 당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나가 있어. 당. 약간 오각형 모양으로 생겼어. 요 놈만 놓고 보면 요거 탄수화물이거든. 요 탄수화물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텐데. 근데 요 당의 이름이 있어. 요게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거예요. 디옥시리보스. 뭐 데옥시리보스라고도 하는데
영어로 야 이거야 이거. 디옥시야. 그래서 디옥시에서 D를 따서 DNA인 거야. 그래서 디옥시리보스라는 당에 옆으로는 인산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 이렇게 결합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염기라고 하는 애가 또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 그래서 요 전체가 뉴클레오타이드야.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과 당과 염기가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1로 결합되어 있는 놈이다. 알겠네? 그래서 이런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결합해서 DNA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잘 봐. RNA의 뉴클레오타이드도 있어. 야, 생각을 해봐. 똑같으면 굳이 따로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 뭔가 다른 거야. 자, RNA 뉴클레오타이드도 자, 가운데 당이 있습니다. 근데 요 당의 이름이 리보스야, 리보스. 리보스. 그래서 거기서 R을 따서 RNA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리보스라는 당이 있고요. 그 옆에 인산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하나 결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염기라는 게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염기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분자인데 이게 결합이 돼 있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 인산, 당, 염기도 1대 1대 1로 결합돼 있는 거야. 다만 뭐가 다르다? 가운데 당의 종류가 다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다르냐면 자, 당 옆에 염기라는 게 결합돼 있다 그랬잖아. 그 염기가 봐봐. DNA는 네 종류가 있는 거야. 아데닌이라고 하는 염기, 줄여서 A. 구아닌이라는 염기, G. 사이토신이라는 염기, C. 타이민이라는 염기, 이렇게 네 종류가 있고 그 네 종류 중에 하나가 여기 달려 있는 거야. 야, 그러면 DNA의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종류가 있는 거야? 네 종류가 있는 거지? 여기 인산하고 당에 아데닌이 붙어 있느냐, 구아닌이 붙어 있느냐, 사이토신이 붙어 있느냐. 그지? 그 다음에 RNA를 보니까 RNA도 염기가 네 종류가 있는 거야. 그지? 네, 해봐. 똑같이 아데닌, A가 하나가 있고요. 구아닌, 사이토신. 그런데 보니까 하나가 DNA랑 다르더라는 거야. 이 RNA 뉴클레오타이드는 타이민이라는 염기 대신에 유라실이라는 염기가 있대요. 유라실. 그래서 마찬가지로 RNA도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여기 달려 있는 거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 이거 합쳐서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염기는 총 몇 종류가 있는 거야? 5종류 있는 거죠.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5개지, 그지? 염기는 종류 같잖아, 이거는. 그지?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염기는 총 몇 종류다? 5종류.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몇 종류가 있는 거야? 혁준아, 몇 종류 있는 거야? 대종류인 거 아니야? 야, 똑같이 아데닌이어도 당이 다르잖아. 그러면 다른 거 아니야? 그럼 여기 4종류, 여기 4종류 하니까 총 몇 종류가 있는 거야? 8종류. 핵산을 이루는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몇 종류가 있다? 8종류.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염기는 토탈 5종류야. 당이 다르다는 게 아, 당이 다르잖아. 얘는 리보스고 디옥시 리보스잖아. 똑같은 아데닌이 달려있어도 당의 종류가 다른 분자가 다른 거 아니냐? 네. 그럼 뉴클레오타이드가 여기 4종류, 4종류, 8종류라고. 아, 분자가 다른데 이해가 안 돼? 여기 염기가 아데닌이어도 당의 종류가 다르면 분자가 다른 거라고. 그러면 뉴클레오타이드가 몇 종류인 거야? 8종류라고 해야지. 맞지? 자,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시간이 좀 오버돼도 오늘 끝낸다 그래서 잘 봐. 다른 학교 같으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니네 여기 요 당이 있잖아. 이게 오각형이잖니? 요 오각형으로 그리는 이유가 탄소, 여기 탄소가 들어있거든? 탄소가 5개가 들어있어. 그래서 오각형으로 그려. 잘 봐. 야, 여기에 산소가 있고요. 탄소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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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있어. 5개가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 봐. 여기 산소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잘 봐. 요 탄소 위아래로, 야, 요 탄소 기준으로는 한 놈, 두 놈하고 결합한 거니까 나머지 2개가 위아래로 결합이 돼 있거든? 그래서 잘 봐야 돼. 왜 얘가 리보스고 얘가 디옥시 리보스냐면 디옥시가 산소가 하나 적다는 뜻이거든? 리보스보다 산소가 적다 이런 뜻이야. 잘 봐.
녀석 같은 경우에 요게 오각형 아래 요 두 개 탄소 위아래로 특히 아래쪽에 이렇게 OH라고 하는 애가 두 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거든. 근데 디옥시리보스는 요 위쪽으로 이제 수소가 결합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여기가 OH가 있고 여기가 H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 그려놨는데 봐봐.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애랑 리보스라고 하는 애는 여기에 탄소가 있는 건데 탄소 위아래 이렇게 수소하고 히드록식이라는 게 결합되는데 산소가 하나 적어 얘가. 그래서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이거 봐봐. 얘랑 비교하면 어때? 다 똑같은데 여기가 산소 하나 적고 얘는 산소가 하나 많은 것. 그 차이야. 그 다음에 이 탄소에 당에 탄소가 5개라 그랬잖아. 번호를 붙였어요. 자, 근데 니네 여기 보면 염기가 총 5종류가 있잖니. 봐봐. 염기가 이렇게 5종류가 있거든. 근데 보면 염기마다 크기가 좀 달라. 잘 봐. 이거 잘 봐야 돼. 중요한 거야. 아데닌이란 염기랑 구아닌이랑 염기는 그 분자가 이렇게 생겼거든. 약간 고리 모양으로 된 게 2개가 붙어 있지. 크기가 좀 커요. 그리고 퓨린계 염기라고 표현해. 그 다음에 사이토신이나 타이민이나 유라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고리 모양이긴 한데 고리가 하나야. 분자가 좀 작아. 그래서 피리미딘 뭐 계열 염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이 염기들도 보면 탄소가 있지. 맞아? 여기에도 탄소가 있고 여기도 탄소가 있는데 이 탄소에다 번호를 붙이거든. 이 번호 어떻게 붙이냐면 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탄소에 번호를 붙여. 그럼 여기도 요 당에서도 시계 방향으로 가면서 탄소에다 번호 붙이거든. 야 이거 봐봐. 야 여기서 이렇게 번호를 붙이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탄소가 몇 개가 있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겠지. 그럼 1, 2, 3, 4 번호가 붙겠지. 그럼 여기도 탄소가 있으니까 번호가 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시계 방향은 여기서부터 1번이거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 근데 여기도 번호가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랑 구분하려고 여기다 프라임을 이렇게 붙여. 근데 니네 아마 학교에서 설명하실 텐데 요 당의 1', 2', 3', 4', 5' 이렇게 숫자는 탄소 번호야. 탄소 번호. 다만 1, 2, 3, 4, 5라고 안 하고 프라임이 붙은 이유는 염기에도 탄소가 있기 때문인 거야. 그거랑 구분할. 거기도 번호를 붙여놨으니까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염기는 그러면은 맨 위에도 탄소가 있는데 그럼 번호를 맨 위에서부터 안 넣어야 돼. 그러니까 얘도 기준이 있겠지.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도 번호를 붙이고 여기도 번호를 붙였는데 구분하려고 프라임을 찍은 거다 이 말. 요거만 기억하면 돼. 알겠니?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부터 요 염기가 붙어 있는 요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가면서 탄소에 번호 붙이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어쨌든 이제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런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해서 DNA가 되고 RNA가 된대. 그럼 잘 봐. 어떻게 결합을 해서 DNA가 만들어지는지 보잔 말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잘 봐. 자, DNA 같은 경우에 자, D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니? 맞지? 그러면은 그 밑으로 또 다른 DNA 뉴클레오타이드가 와서 결합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결합을 해. 그럼 여기 보면 여기 인산이겠지. 요 인산이 요 뉴클레오타이드하고 결합을 하는데 꼭 기억해. 이건 기말고사하고 이어지거든. 아까 선생님이 탄소 번호 붙였다 그랬지. 야, 여기가 3번 탄소거든. 인산은 무조건 그 위에 있는 당의 3번 탄소하고 결합해. 일단 기억해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밑으로 계속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결합을 한다고요. 쭉 결합을 해. 3번이면 3'이 되겠지? 야, 그럼 봐봐. 이런 식으로 뉴클레오타이드가 쭈르르 결합하면 길다랗게 한 가닥 만들어지지. 이거 뭐라 부를까? 졸라 많이 결합했네?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자, 이렇게 길다랗게 이어진 요 한 가닥을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그래. 그래서 일단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한 가닥이 있어. 그런데 DNA는 봤더니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2가닥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맞은편에 한 가닥이 더 있는 거야. 근데 그 한 가닥이 어떻게 있냐면 봐. 이런 식으로 존재해. 이런 식으로. 그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이런 식으로 거꾸로 붙어 있거든. 거꾸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역평행 구조라고 그래. 역평행 구조. 얘랑 뒤집어져 있는 형태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한 가닥이 맞은편에 있단 말이야. 뭐라고 한다고? 역평행 구조.
그래서 결국 DNA는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몇 가닥으로 돼 있다?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럼 그때 그 안쪽으로는 잘 봐봐. 염기들이 마주보고 있지. 자,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염기쌍이라고 해요. 염기쌍.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지금 요 당하고 인산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일종의 뼈대 역할을 해주는 거야. 요 바깥쪽은.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 당인산골격이라고 해요. 당인산골격. 잘 봐. 얘네들이 바깥쪽으로 뼈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요 인산 쪽이 말이야 또 보니까 음전하를 띠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야, 마이너스 띈 애들끼리 서로 어떻게 되지? 밀어낼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가 서로 밀어내면서 안쪽에 있는 염기들끼리는 요 두 개를 염기쌍이라 한다 그랬잖아. 그냥 마주보지 않고 또 얘네들끼리 뭐야? 서로 결합을 하고 있어. 이렇게.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어. 분자 구조가 나왔을 때 니네 실선으로 그려져 있는 건 무슨 결합? 공유결합이야. 항상. 그리고 지금처럼 선생님이 점선으로 표시한 건 무슨 결합이야? 수소결합이라 그래. 안쪽으로는 바깥쪽으로는 당과 인산이 뼈대 골격을 이루고요. 안쪽으로는 염기들이 쌍을 이루면서 마주보면서 수소결합을 형성하는 거야. 그런데 이때 이 염기들이 결합을 할 때 자, DNA 같은 경우 염기가 네 종류가 있잖니.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정해진 애들끼리만 서로 수소결합을 해. 그래서 아데닌은 타이민하고만 또는 유라실하고만. 지금 여기서는 DNA니까 이제 A하고 T 사이에만 서로 잡아당겨. 그 다음에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서로 결합을 해. 잘 봐봐. 야, 얘들아. 아데닌 고리 모양 두 개지. 야, 쓰는 거 좀 이따 쓰고 잘 봐. 두 개지. 타이민 하나지. 두 개짜리와 하나짜리가 잡아당겨. 구아닌 두 개짜리고 여기 하나짜리지. 그러니까 이 폭이 어때? 항상 일정한 거야. 큰 놈과 작은 놈, 큰 놈과 작은 놈이 결합하니까 폭이 일정하다고. 알겠어? 다만, 자, 봐봐. 아데닌은 타이민하고만 결합하는데 수소결합을 하는데, 봐봐. 이중으로 결합합니다. 이중. 수소결합이 이중이야. 근데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은 서로 삼중이야. 야, 잡아당기는 힘이거든. 누가 더 세겠냐? 이중이 세겠냐? 삼중이 세겠냐? 그럼 봐봐. 바깥에 있는 애들이 뼈대를 이루면서 버티고 있는데 안쪽에 있는 애들이 서로 잡아당기는데 이중보단 삼중이 셀 거 아니야. 그러면 센 쪽으로 조금 틀어지는 거야. 틀어져. 그러다 보니까 이 염기들 따라 쭉 내려가다 보면 결국 이 DNA 두 가닥이 서로 이렇게 뭐야? 꼬여있게 되는 거야. 꼬여있게 되는 거야. 알겠어? 꼬여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 야, 이쪽 폴리뉴클레오타이드에 그래서 만약에 여기 뭐 구아닌이 있고 여기 사이토신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A가 있고 이렇게 됐다고 치자 이거야. 예. 우리 한쪽 이 염기들이 어떤 염기가 어떤 순서로 달려 있는가를 염기 서열이라 하거든. 모든 생물마다 염기 서열이 다 정해져 있어요. 사람도 염기 서열이 있어. 그 염기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다 밝혀져 있어. 그러면 정해진 애들끼리 하고만 서로 수소결합한다 그랬지? 자, 이걸 상보적 결합이라 하거든. 잘 들어. 무슨 결합? 상보적 결합. 서로 상보적 결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쪽의 염기 서열을 알면 이쪽의 염기 서열을 알 수 있어 없어? 혁준아, 이쪽의 염기 서열을 알면 이쪽의 염기 서열을 알 수 있냐 없냐? 상보적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구아닌이면 여기 무조건 사이토신인 거야. 사이토신이면 삼중이면서 여기는 무조건 구아닌이 돼야 되는 거야. 여기 A면은 이중 결합하면서 여기는 무조건 T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쪽의 염기 서열을 알면 다른 한쪽의 염기 서열도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이중이 있고 삼중이 있으니까 삼중 결합 쪽이 좀 틀어지다 보니까 DNA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뭐야? 꼬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DNA는 전체적으로 이중 나선 구조를 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이른바 염기 서열 안에 바로 뭐가 저장돼 있냐면 이거는 이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기말고사 때 하는데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염기 서열이라고 하는 거 안에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RNA 얘기 좀 잘 봐봐. 니네 학교도 뭘 봐야 되냐면은 야, 요 그림에다 그냥 할까?
지금 요 그림을 보면 말이야. 그래서 이런 두 가닥이 서로 꼬여져 있는데, 야, 잘 들어. 요게 이렇게 꼬여져 있잖아. 한 바퀴 꼬이는 그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니네가 나선 모양의 계단을 내려간다고 쳐봐. 야, 내가 여기서 출발해갖고 내려가면서 점점 이렇게 계단이 도는 거지. 돌아서 내 몸의 위치가 다시 처음 위치하고 같으면 내가 한 바퀴 돈 거지. 그때까지 내려간 길이가 있겠지. 그 길이가 DNA 한 바퀴 회전하는 데 길이야. 이게 얼마인가 봤더니 3.4 나노미터래. 너희 학교 이거 기억해야 돼. 3.4 나노미터. 자, DNA가 이렇게 이제 꼬여 있으면, 이렇게 꼬여 있으면 그 한 바퀴 회전할 때까지 길이가 얼마다? 약 3.4 나노미터래. 근데 그 3.4 나노미터 안에 잘 봐. 요 염기쌍이 10쌍이 들어있더래. 10쌍이. 그러면 염기쌍과 염기쌍 사이의 간격은 얼마가 돼? 0.34 나노미터야. 알겠니? 자, 염기쌍과 염기쌍 사이의 요 간격이 얼마라고? 0.34 나노미터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 야, 아데닌하고 구아닌은 크기가 큰 놈이고 얘네들은 작은 놈이기 때문에 요 폭이 일정하다 그랬잖아. 예. 요 폭이 얼마인지 봤더니, 근데 그림을 좀 잘못 그리긴 했다만, 요렇게 그릴게, 요렇게. 뭐 이렇게 그린다고 칩시다. 이쪽 있는데 이 폭이 2나노미터 정도 되더래. 2나노미터. 알겠니? 그래서 니네 요 숫자도 기억해야 돼. DNA 이중 나선이 그 나선이 한 바퀴 회전하는 길이가 3.4 나노미터고 그 안에 염기쌍이 10쌍이 들어있어서 염기쌍 사이의 간격은 0.34 나노미터다. 그 폭은 2나노미터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잘 봐봐. 야, 근데 지금 시간이 좀 오버돼도 한다 그랬죠. 오늘 거의 다 끝났어. 거의 다. 자, 아까 선생님이 탄소에 번호 붙인다 그랬지. 그럼 지금 뉴클레오타이드를 쭉 결합하면 이 폴리 뉴클레오타이드에서 탄소 기준으로 제일 위에 있는 게 5번 탄소겠지. 아, 여기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5번 아니야? 5번? 그치. 지금 요 얘기 하는 거거든. 봐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5번 탄소잖아.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는 3번 탄소 밑으로만 계속 결합을 하지. 그러면 쭉 따라 내려가면 제일 아래쪽에는 뭐야? 3번 탄소가 있지. 그래서 니네 아마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DNA가 이렇게 만약에 두 가닥이 있다라고 하면 꼬여 있는데 그냥 풀려 있는 거야. 여기가 5번 탄소다 그러면 제일 아래쪽에 무조건 3번 탄소가 있는 거야. 그런데 맞은편에 있는 놈은 어떻게 돼 있어? 뒤집어져 있지. 그러니까 맞은편에는 여기가 뭐야? 3번 탄소가 되고 여기가 5번 탄소가 되는 거야. 자, 정리하자면 이거야. 이 숫자가 나오면 이건 탄소 번호다. 그래서 꼭 명심해. 5번하고 3번은 항상 맞은편에 있어야 돼. 여기가 5번이면 맞은편은 3번이야. 여기가 3번이면 맞은편은 5번이 있는 거야. 알겠니? 요거 꼭 기억해야 돼. 자, 빠르게 할게. 빠르게. 지금 시간이 이미 오버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RNA, 그럼 또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을 거 아니야. 자,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있어. 그죠? 차이점은 뭐라고? 염기가 유라실이라는 게 있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봐봐. RNA 뉴클레오타이드도 비슷합니다. 그 뉴클레오타이드가 3번 계속 이렇게 이어져 쭉 가는 거야. 쭉 가는 거야. 그럼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만들어지지. 그런데 RNA는 DNA와 달리 그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이 그냥 RNA인 거야. 자, 그래서 DNA는 이중 나선 구조를 띈다라고 할 때 RNA는 단일 가닥이다 이렇게 표현해. 단일 가닥. 단일 가닥. 그러면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 요거 한 가닥이 RNA니까 그럼 애들이 이렇게 문제 나올 때가 있거든. RNA 두 가닥이 결합하면 DNA가 된다. 맞냐 틀리냐? 틀린 거야. 큰일 났어? 왜냐면 이것도 자세한 건 기말고사 때 배웠는데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꼬여 있잖아. 꼬여 있던 DNA가 풀리면서 한쪽 가닥에 있는 DNA랑 상보적으로 결합하면서 RNA가 만들어져서 한 가닥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가닥이 만나면 DNA가 된다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그럼 DNA를 방금 전에 얘기했지. DNA가 풀리면서 DNA 둘 중에 한 가닥으로부터 RNA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거. DNA가 이렇게 두 가닥이 있잖아. 두 가닥이 풀렸어. 그럼 여기 이제 DNA 염기들이 쭉 있을 거 아니니? 그럼 예를 들어 여기가 A면 이쪽에 T가 있었을 거 아니야? 풀려.
풀린 다음에 요거의 일종의 복사본에 해당되는 게 만들어져. 그럼 봐봐. A랑은 무조건 T랑만 결합할 수 있잖아. 근데 RNA가 만들어진다고 치면 RNA는 T가 없지. U를 갖는, 여기 U를 갖는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 T가 있으면 여기는 A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거에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염기를 갖는 RNA가 쭉 만들어지는 거야. 나중에 요거 한가닥에 빠져나가. 그럼 DNA는 다시 그냥 결합하게 돼. 그래서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RNA는 단일 가닥이고 그 왜 만들어지느냐? 요 염기 서열 안에 유전 정보 있다 그랬지? 그거의 복사본에 해당되는 거야, RNA는. 그래서 그걸 다른 데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이렇게 얘기해.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 우리 빈칸으로 지금 정리하게끔 여기 선생님이 써놨죠. 여기. 자, 여기 보면 DNA의 분자는 뭐다? 얘는 이중 나선 구조다 써주시면 되고 여기는 단일 가닥이다 써주시면 되고요. 당은 디옥시리보스, 여기는 리보스. 자, 그 다음에 여기 염기는 AGCT, 여기는 AGCU 써주면 되겠고 기능은 여기 써놨지.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RNA는 뭐한다?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여기 써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핵산까지 조금 빠르게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탄수화물, 뭐 지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숙제 얘기해 줄게.